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에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 바로 조명공학입니다.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서 이 조명공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전기공사기사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사 재료 단원이 출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전기 응용의 출제 비중이 높잖아요. 2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중에서 이 조명공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공사기사가 조명공학이 중요하지 않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조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조명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또 그러한 조명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강의와는 다르게 기본 강의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생략했을지라도 이 심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여 이 기본 강의만 들어서 강의를 들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냐라고 했을 땐 전혀 아닙니다. 이 기본 강의는 컴팩트한 거예요. 즉 함축적으로 모든 이제 내용들을 다 이제 압축시켜서 담은 강의가 되겠고 심화 강의는 그것보다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더 좀 이렇게 풀어서 해설을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본 강의가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께서는 오히려 이 심화 강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학습 스타일에 맞게 이 기본과 심화를 선택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파이팅 외쳐보시고 저와 함께 조명공학 첫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명공학의 개요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빛이 연속이 되는 어떠한 전자기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형이 연속이 되는 전자기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왼쪽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제 손에 이렇게 하면은 보이나요? 보라색이에요. 왼쪽에 있는 색은 보라색 또는 자색이라고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색은 빨간색 또는 적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밑에 가로축에 보시면 파장이 이제 축의 단위가 되는데 자, 여기 지금 파장이 짧은 게 맨 왼쪽이고요. 파장이 길어지는 게 오른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부터 적색까지 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색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파장이 더 짧으면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여기는 빨간색보다 적색보다 더 파장이 긴 구간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 위치하는 파장을 전자기파를 적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색상 또는 가장 최대 밝기를 가지는 색상을 물어보게 된다면 가시광선의 파장의 중간이죠. 약 555 나노미터에 해당이 되는 어떠한 색, 황록색, 황색과 녹색의 중간이죠. 황록색이 최대 시감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보라색부터 적색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380에서 780 나노미터까지 해당이 되는 파장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자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외선은 380 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로서 화학, 살균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어떠한 형광 등 형광작용을 하는 그런 작용에도 사용이 되더라. 자, 그다음에 적외선은요. 우리 780 나노미터 이상의 더 긴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로서 치료, 센서, 우리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센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적외선 건조라든지 가열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전자파의 성질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진공 중에서 빛은 어떨까요?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진해요. 그래서 광학적 밀도가 다른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은 거기서 반사 또는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밀도가 다른 매질을 통과하게 되면은 속도와 파장은 변합니다. 다만 어떤 것은 안 변해요? 주파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또는 진공 속에서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제곱, 8제곱 미터 퍼 세컨즈로 일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전자파에서 빛을 예를 들면은 자, 파장 곱하기 주파수가 결국에 뭐예요? C, 빛의 속도가 됩니다. 자, 단위는 미터 퍼 세컨즈가 되는 것이고요.
이 3번 항목에 따라서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약 3 곱하기 10의 8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단위는 미터 퍼 세컨즈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전자파다, 대표적으로 빛이 있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체를 잘 보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볼 때 어떻게 하면 더 물체가 잘 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체가 충분히 밝아야 되겠죠. 물체가 어둡다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체가 크기가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물병이 있거든요. 물병이 크기가 크면은 저 먼 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물병이 매우 작은 크기라면, 우리 개미 정도의 크기라면 우리 눈에 보일까요? 가까이서도 잘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잘 보기 위하려면은 물체가 크기가 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비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이 대비가 클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랄까요? 어두운 곳과 밝은 쪽에 이러한 대비, 그런 것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잘 보이려면 그러한 대비가 커야 되고요. 보는 시간이 길 것입니다. 우리가 레이싱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관중이에요. 관중인데 붕 하고 레이싱카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지나가면 우리 눈에 이렇게 눈이 따라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이신다고요?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건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가 뭐예요? 바로 초고속 카메라. 초고속 카메라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보여주잖아요. 자, 그렇게 빨리 지나가더라도 그런 초고속 카메라로 볼 수 있듯이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물체가 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감도입니다. 시감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시감도부터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에너지의 파장이 눈으로 들어와서 빛으로 느껴지는 정도를 시감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근데 그러한 시감도는 기호로 이제 K로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복사속분의 광속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뒤쪽에 복사속이 무엇인지, 광속이 무엇인지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속은 빛의 양이고요. 전체의 양. 자, 그다음에 복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 동안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감도라고 하는 것은 LM per 와트로 되어 있는데, 이 LM을 LM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루멘이라고 있습니다. 루멘. 우리 뒤쪽에서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시감도가 최대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파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 최대인 지점이 뭐냐면 680 루멘 per 와트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 시감도를 가지는 색상이 어떤 색상이었어요? 바로 황록색이었고요. 그때의 파장은 555 나노미터가 됩니다. 우리 미터가 있고요.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요.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노미터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노란색 글씨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최대 시감도일 때의 최대 시감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때의 파장은 얼마인지, 그때의 색상은 무엇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비시감도입니다. 우리 투자율과 비투자율이 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비투자율은 상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투자율에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시감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시감도, 즉 최대 시감도에 대한 다른 파장의 시감도, 즉 상대적인 시감도를 비시감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최대 시감도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가 약 555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자,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황록색이 됩니다. 황색과 녹색의 중간, 황록색이 되겠고요. 그때 비시감도는 1이 되죠. 1. 당연하죠. 왜냐하면 최대 시감도에 대한 어느 파장의 시감도니까, 이때 최대 시감도 680이었잖아요. 그럼 680분의 680이니까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나타낸다. 자, 이쪽은 이제 자색이고요. 이쪽은 적색이 되는 것입니다. 파장이 짧고 길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것은 연색성입니다. 연색성.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 따라 물체의 색감이 달리 보이는 성질인데요. 이 연색성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색상이 묻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 터널 같은 데 있죠. 터널의 색깔 어떤 색으로 보이시나요? 주황색. 그쵸? 약간 주황빛 돌잖아요. 자, 거기에 쓰이는 것이 이 나트륨 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트륨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연색성이 매우 나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터널에 어떠한 흰색 차량이 들어갑니다. 근데
터널의 등은 어때요? 이미 주황빛을 띠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흰색 차가 들어가면은 그 주황빛을 만나게 되면은 이 흰색 차가 어떻게 보여요? 색상이? 본래의 색상이 아니라 다른 색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 흰색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게 흰 차인지는 알지만 그 색상을 봤을 때 이게 흰색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연색성이 매우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색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제논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나쁜 것은 나트륨등, 우수한 것은 제논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논은 이제 크세논등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제논등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백색 형광등이 있고 수은등이 있고 나트륨등이 있어서 이러한 순서로 연색성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눈부심을 보겠습니다. 눈부심이 뭐예요, 여러분? 눈부심 아시죠? 눈이 이렇게 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눈부심의 정의를 보시면 자, 시야 안에 휘도가 높은 광원이라든지 아니면 빛에 반사되는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눈이 자동으로 찌푸려진다라는 거예요. 불쾌함을 주거나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눈부심은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광원의 휘도가 너무 높을 때 우리 뒤쪽에서 휘도를 배우겠지만 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면적의 광원이 빛을 쪼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면적을 바라봤을 때 눈부심의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트라이트로 바닥을 또는 벽을 비추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밝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너무 눈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광원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면 눈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광속이 너무 많을 때 이런 기자회견 같은 데는 카메라 보시면 기자들이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리죠. 반짝반짝. 그러면은 눈이 부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너무 많으면 눈부심을 느끼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선이 향한 곳에 높은 휘도의 광원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쳐다봤는데 저기서 너무 눈이 부신 광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눈을 찌푸리게 되겠죠. 광원의 수가 너무 많을 때 이거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광속이 너무 많을 때랑 비슷한 원리가 되겠죠. 자,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가 밝은 곳에 나올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깜깜해지죠, 밤에는. 그러다 갑자기 불이 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눈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것은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가 밝은 데로 가게 되면은 빛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눈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상 속에서 겪어봤던 내용들을 지금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구의 배관과 배치를 고려한다는데 이 등기구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있는 형광등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등기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떠한 조명 방식을 선택할지는 그것에 따라 우리 눈부심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명 방식을 간접, 반간접 조명으로 선택한다. 우리 간접, 반간접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다른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명을 직접 쬐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천장 등으로 보내서 반사되는 빛으로 하여금 밝게 비추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부심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침실이나 병원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광원의 주위를 밝게 한다. 그래서 광원을 조금 더 주위를 밝게 해줌으로써 너무 그것이 튀지 않도록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휘도가 낮은 광원을 사용한다는데 이거는 휘도가 낮은 광원을 사용하게 되면 눈부심은 적겠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의미로 다른 용도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눈부심을 해결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개념 확인 볼게요. 자,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는 380에서 780나노미터이다. 우리 가시광선 자색부터 적색까지였습니다. 380, 780 맞죠? 자외선은 78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이 아니라 38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시감도일 때의 파장은 550나노미터이며 555나노미터이며 황록색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나트륨 등의 연색성은 매우 나쁘다. 가장 낮은 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OXOO가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공학 개요 봤고요. 우리 이어서 측광기초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자, 측광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조명공학을 배울 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광을 측정할 때 기초가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었던 광속도 있고요, 복사속도 있고요, 광도, 조도, 휘도, 광속 발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든지 간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공학의 기초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크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광속, 광도, 조도, 휘도, 광속, 발산도 이렇게 5가지를 놓게 되는데 뒤쪽에서 정의를 잘 볼 거예요. 물론 여기도 정의가 적혀 있긴 하지만 뒤쪽에서 뭐 공식이라든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테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표를 그냥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빛의 양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이 빛을 내는 물체, 이것을 광원이라고 하는데 광원으로부터 얼만큼의 빛이 나오는지 그것을 빛의 총량을 광속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호를 F로 씁니다. F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M이라고 쓰고 이것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루멘이라고 읽는다고요. 그래서 F 루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도는 이제 빛의 양이 임의의 방향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체 방향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떠한 빛이 저기를 쬐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저기서 보는 거랑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광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빛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I라고 쓰고요. 단위는 CD라고 쓰는데 우리가 CD라고 읽지 않고 칸델라라고 읽습니다. 칸델라 또는 루멘 퍼 SR이라고 되어 있는데 SR도 SR이 아니라 스테라디안이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스테라디안, 그리고 여기는 칸델라. 칸델라가 루멘 퍼 스테라디안입니다. 우리가 스테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체각을 나타내는데 뒤쪽에서 입체각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입체각에 대해서 어떠한 빛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그것을 나타낸 게 뭐라고요? 칸델라, 광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도입니다. 조도를 보시면 우리가 LX라고 쓰는데 이거는 럭스라고 읽어요. 럭스라고 읽게 되고요. 자, 물체의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광속이 됩니다. 물체의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광원이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빛을 360도로 보내고 있는 광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거기에 어떠한 뚜껑이라는 것을 씌웠어요. 그 빛을 중심으로 해서 겉에다가 어떤 뚜껑을 씌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구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 빛은 360도 빛을 내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게 이 뚜껑 안에 골고루 분포가 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골고루 분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냥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빛은 저 뚜껑에 골고루 분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얼만큼의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 입사하는 광속이 얼만큼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게 조도이고 단위는 E라고 쓰고요. 기호는 E라고 쓰고 단위는 럭스라고 읽고 루멘 퍼 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포트라고 하는데요. PH라고 씁니다. 루멘 퍼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루멘 퍼 제곱미터인지 루멘 퍼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휘도가 있습니다. 휘도는 뭐냐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조명이 벽을 비추고 있으면 우리가 그 조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벽을 보는 거예요. 벽.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조명이 둥그런 360도로 다 빛을 보내는 애라고 할지라도 저기를 벽을 비추면은 그것은 무슨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원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한 일정한 면적에 비춰지는 빛을 특정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빛의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도 개념이 여기에 쓰이는 거죠. 휘도 B라고 쓰고요. 단위는 니트라고 읽습니다. NT라고 쓰고 니트라고 읽고 이거는 칸델라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뭐라고요? 칸델라 퍼 제곱미터. 그 다음에 밑에 SB라고 쓰고요. 우리가 스틸브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래서 위에는 럭스 포트, 밑에는 니트 스틸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반드시 지어주셔야 돼요. 이 단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가 있습니다. 광속 발산도는 무엇이냐면요. 저 물체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저 물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속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지 그 어떠한 양을 광속 발산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물체가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조명이 저 물병을 비추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물병에서 빛이 또 나와요. 조명에서 물병을 비추면 물병에서 빛이 또 나옵니다. 광속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2차 광속이라고 하는데 그 2차 광속이 우리 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저 물체가 저기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나오는지 그것을 광속 발산도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는 RLX라고 쓰고요. 레드럭스라고 있습니다. 레드럭스. 그래서 R이라고 쓰고 레드럭스 또는 루멘 퍼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레드럭스. 자, 그래서 여기 단위 보시면 루멘 퍼 제곱미터와 여기 루멘 퍼 제곱미터가 같죠. 그러니까 광속 발산도와 조도는 조금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좀 다릅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기초를 이 정도로 다질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 봤던 그 시감도일 때 봤었던 복사속입니다. 전자파의 형태로 공간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복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사속 또는 방사속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총량, 즉 가시광선이 단위 시간 동안 얼만큼 나오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광속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도는 무엇이냐? 광도는 I라고 쓰고 단위를 CD, 칸델라라고 읽는다고 했죠. 여기는 루멘입니다. 루멘. 자, 단위 시간당 어느 방향의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발산 광속인데 우리가 뒤에서 입체각 보게 될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전구가 있습니다. 이 전구의 이쪽 방향은 100칸델라고요. 이쪽 방향은 95칸델라고요. 자, 이쪽 방향은 110칸델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90칸델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서 빛의 발산하는 광속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도라고 하는 것은, I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으로부터 얼만큼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칸델라였잖아요. 그렇죠? 입체각 분의 광속이 됩니다. 자, 여기다 D 붙여주게 되면 무슨 말이냐? 미소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미소 발산 광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동일한 면적의 동일한 입체각으로부터 동일한 광속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자, 여기에 D, 오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메가 분의 F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였어요? 단위가 이게 하나가 칸델라였고요. 입체각분의 광속이니까 단위는 루멘 퍼 스테 라디안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1칸델라는 1 루멘 퍼 스테 라디안과 같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F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입체각 곱하기 광도가 되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꼭 적어주세요. F는 오메가 곱하기 I가 되고 단위는 루멘이 됩니다. 루멘.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광속과 광도를 정리할 수가 있고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입체각을 보자면요. 입체각은 표면적을 R제곱으로 나눠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점에서 바라본 면적에 대한 넓이의 정도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디안이 아니라 입체각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잖아요. 입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표면적을 R의 제곱으로 나눠 주어야 됩니다. R의 제곱으로 나눠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여러 가지로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 9가 있습니다. 9. 자, 9는 입체각이 어떻게 될까요? 9. 표면적이 어떻게 돼요? 9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이죠? 근데 이것을 R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4파이가 되죠. 이게 9의 입체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구이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구면 2파이가 되겠죠? 반구 2파이. 절반이니까 2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형면 아니면은 원통이라고 할까요? 원통.
원통인 경우에는 입체각이 어떻게 되냐면 파이 제곱이 됩니다. 파이 제곱. 그 다음에 원 또는 평판형, 평면 이런 광원에서는 입체각이 파이가 됩니다. 파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뿔이죠. 원뿔. 자, 원뿔인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원뿔이 생겼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원뿔에 축이 있을 거잖아요. 자,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뿔에 요 각도 있어요. 축과 이루는 각도. 이것을 세타라고 했을 때 원뿔의 입체각은요. 유도에 따르면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9, 4파이, 반구 2파이, 원통 파이 제곱, 원 파이, 원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광원의 종류에 따른 광도나 광속이나 입체각을 정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아까 전에 공식 뭐였어요? 광속은 F는 오메가 I, 광도는 I는 오메가 분의 F 있잖아요. 자, 그것만 잘 기억을 하면은 그 하나 가지고 두 개의 미지수로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광도는 I잖아요. 오메가 분의 F인데 구광원 또는 점광원은 4파이 분의 F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통과 또는 원주광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입체각이 파이 제곱이기 때문에 I는 파이 제곱분의 F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면, 즉 원광원이기 때문에 파이분의 F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원뿔광원인데 이것을 원형면에 입사되는 광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F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도 I를 구했으니까 광속도 알 수가 있고요. 입체각은 기존에 우리가 방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조도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빛을 받고 있는 작업면의 밝기 정도, 즉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의 양인데요.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기준이 아니라 제3자의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했죠. 지금은 여기는 어떠한 사각형의 면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점광원이 이렇게 있고 구광원이 있고 거기에 뚜껑을 이렇게 싸고 있다면 그 동일한 점광원이 이 균등하게 전체 표면적, 구의 표면적에 입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면적은 4파이 R제곱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일단 단위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1럭스는 1루멘/per 제곱미터가 되고요. 1포트는 1루멘/per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의 4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위 환산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조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의 광속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빛을 받고 있는 작업면당 얼만큼의 광속이 들어오는지, 입사되는 광속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구광원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러한 구에 뚜껑을 씌웠다라고 한다면, 자, 이 구광원의 광속은 이렇게 360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균등하게 가겠죠? 그러면은 이 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광속이 여기에 다 균등하게 가기 때문에 이 조도라고 하는 것은 구광원일 때는 4파이 R 제곱에 전체 광속이 입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오메가 I가 되는데 오메가가 9의 경우에는 얼마였어요? 4였죠. 4파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제곱분의 I가 되는 거예요. 전체 광속 이 F라고 하는 것이 이 360도 모두 다 더한 이 전체 광속 F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구의 표면적에 동등하게 입사하므로 그때 구광원의 조도는 R제곱분의 I가 된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이 표면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휘도, 우리가 아직 휘도 안 배웠지만 휘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휘도는 뭐였어요? 빛을 쬐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받고 있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저 면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9가 아니라 파이 R 제곱, 원의 모양으로 보이겠죠. 9광원이라도 파이 R 제곱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조도인데요. 조도. 이따가 조도와 광속 발산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예요. 방금 이제 R제곱분의 I라는 공식 유도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점광원 또는 구광원으로부터 빛이 발산하는 방향에서의 수직평면 조도, 이거는 이제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전부 다 고려해서 수직평면이라고 하는데, 그 조도는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조도라고 하는 거는 R제곱분의 I의 럭스였습니다. 그럼 보면요. 점광원의 광도 I에는 조도가 어때요? 비례하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원으로부터 어떤 조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2배가 되면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고, 거리가 3배가 되면은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죠. 2배면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4분의 1. 3배면 9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거리 역제곱의 법칙에 따른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사가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체의 특정 면에 광속이 입사될 경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광원이에요. 이 광원으로부터 이 방향으로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광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광도가 특정 면에 들어옵니다. 근데 면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노란색 아닙니다. 자, 이게 면이에요. 근데 면이 좀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원래는 광도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수직되는 면은 이 노란색 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면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됐을 때랑 그 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입사가 코사인 법칙이 되는데, 우리가 그 면이 기울어진 그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광도의 방향과 일치하는 이 조도를 E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법선 조도라고 해요. 법선 조도요. 자, 그리고 법선 조도는 이 노란색 면의 조도입니다. 즉, 이 광도에 수직하는 면의 조도가 법선 조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타는 뭐예요? 이 세타는 요 실제 면의 조도입니다. 원래 면의 그 법선 벡터라고 하면요. 면의 벡터라고 하면은 이 면과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수직이고요. 이 흰색도 흰색 면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요. 연장선을 긋고 우리 코사인 세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보면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타와 여기 세타가 동일하거든요. 여기가 세타인데 세타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겁니다.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보면 코사인 세타는 2의 n분의 2의 세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세타는 뭐예요? 이 세타는 2n 법선 조도 곱하기 어떤 것을 해주는 겁니까?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라고 하여 입사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우리가 법선 조도, 그리고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법선 조도를 먼저 볼게요. 법선 조도를 보시면, 자, 일단은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점광원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어떠한 지점 P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선 조도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광도의 방향과 같은 것이잖아요. 즉, 광도가 이렇게 오면은 이 광도와 수직인 면 AB, 그렇죠? 수직이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AB 면의 조도를 법선 조도 EN이라고 합니다. EN이 요 노란색 화살표예요. 이게 뭐라고요? 법선 조도라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법선 조도 EN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R 제곱분의 I 럭스가 됩니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광도에는 비례한다라는 법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수평면 조도를 보겠습니다. 수평면 조도는요, 이 H라고 씁니다. 이 N과 이 H는 달라요. H예요, H 여기. 자, 이 H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뭔지 볼까요? 자, 점광원으로부터 직하면은 수직인 면이에요. 자, 이 면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이 면으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D만큼 떨어진, 이렇게 떨어진 지점의 P점의 조도를 EH, 수평면 조도라고 합니다. 다시, 법선 조도는 광도 방향 그대로 수직인 면에 조도가 되는 것이고, 수평면 조도는 직하면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지점의 조도예요. 면의 조도.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언급이 없을 때 저 면의 조도를 구하시오. 그 면의 조도를 구하시오 하면은 전부 다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EH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EH라고 쓰는데 이 H라고 하는 것은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는 럭스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 각도가 세타잖아요. 그쵸? 연직면과 이 광도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예요. 이 각도가 세타인데 요 세타가 어디랑 같냐면 요 수평면 조도와 광도, 요 법선 조도가 이루는 각도, 요 세타가 저 세타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점선 보이시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2n분의 2h죠? 그쵸? 코사인 세타가 2n분의 2h니까 그러면은 2h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2n이었어요. 이것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직 면 조도입니다. EV.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수평면 조도는 항상 직하면에 몇 미터만큼 떨어진 지점의 면의 조도고요. 수직면 조도는 그것과 90도를 이루는, 자, 여기가 90도죠, 이렇게. 90도를 이루는 요 벡터가 항상 수직면 조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법선은 이 광도 방향 그대로고요. 수평면은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 면의 조도. 그 다음에 수직면 조도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수평면은 이거, 수직면은 이거. 이렇게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EV라고 표현을 하고요. EV는 똑같이 R제곱분의 I는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EV라고 하는 것은 R제곱분의 I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단위는 마찬가지로 럭스가 되는 거예요. 럭스. 괜찮으세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를 봤는데요. 자, 이 수평면 조도는 자, 이 법선 조도를 구할 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거리가 R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R분의 뭐가 됩니까? H가 되는 거예요. R분의 여기로 보면 되겠죠? 세타가 여기 있잖아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H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R분의 H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뭐냐면 이게 세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분의 이거예요. 그러면은 R분의 D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R분의 D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를 식을 쓸 때요. H 세제곱분의 I의 여기는 코사인, 자, 다시 볼게요. R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로 정리를 해보면 잘 보세요. R은 코사인 세타 분의 H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R이랑 코사인 세타를 위치를 바꾼 겁니다. 자, R 자리에다가 여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코사인 세타 분의 H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책에도 적혀 있듯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H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도 정리가 되죠. D제곱분의 I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나는 요 R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고요. 하나는 이 R 자리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냐 이게 나오냐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수직면 조도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 R 자리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이거부터 집어넣어볼까요?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D제곱분의 I의 사인의 세제곱 세타가 되고요. 는 H제곱분의 I의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럭스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식만 알고 있으면 이것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조도가 여기 제곱이 바뀌었죠. 여기가 제곱이고요. 사인 세타가 제곱이고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제곱입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는 사인 세타가 제곱,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제곱이 됩니다. 교재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법선, 수평면, 수직면을 구하는데 사실 이 부분까지는 응용하는 부분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수평면 조도가 어딘지, 수직면 조도가 무엇인지, 법선 조도가 무엇인지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동그라미 보시면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가 같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수평면과 수직면이 같다라는 것은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라는 것인데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같으려면은 세타가 몇 도여야 돼요? 45도여야 되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으려면은 세타는 45도여야 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45도예요. 근데 세타가 45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H와 D가 동일해져요. H.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광원의 높이와 광원으로부터 떨어진, 직화면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의 거리가 같을 경우에 이 세타가 몇 도가 된다고요? 45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점광원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반지름 A의 원형면의 평균 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원뿔의 조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문장이 긴데. 자, 아까 전에 이제 원뿔의 입체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원뿔의 입체각을 오메가는 어떻게 구했어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각의 단위는 무엇이었어요? SR로 쓰고 스테라디안이라고 읽었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조도를 구할 때 E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A분의 F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A가 무슨 면적인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점 광원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이에요. 그러니까 광원이 보통 위에 있잖아요. 자, 점 광원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반지름 A의, 반지름은 여기는 R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R과 A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지름 A의 원형면의 평균 조도입니다. 원형면, 이 면의 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이 뭐예요, 지금? 원이에요, 원.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 R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속은 뭐예요? F는 오메가 I인데 오메가가 위에서 적혀 있는 건데 자, 이거 곱하기 광도가 광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 R 제곱에서 파이가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 뭐가 남아요?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I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거의 럭스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공식을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을 굳이 안 외우더라도 우리가 이 그림만 떠올린다면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이 점 광원이 아니라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광원일 때 첫 번째는 반구형 광원이고요. 두 번째는 원평판 광원이고요. 세 번째는 구광원이 됩니다. 근데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구형 광원과 원평판 광원은 조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광원은 조금 더 공식이 간편해지죠. 자, 차이점을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반구형 광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A인 반지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도 A잖아요. 원이니까 반지름은 동일하잖아요. 여기 A고 여기 H인데 그럼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트 H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근데 점광원이 아닌 광원에 의한 조도를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E는 파이 B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럭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인 세타가 뭐냐면 이것분의 이겁니다. 그럼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사인 세타는 루트 h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가 되는 것이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사인 세타가.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조도가 나오는 겁니다. 교재처럼 조도가 파이 b 곱하기 이거의 이것분의 이거 제곱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평판도 동일하게 h와 a가 있으면 여기가 루트 h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림은 다를 수 있어도. 근데 구광원을 보잖아요. 구광원을 보시면 사인 세타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엔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는 h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 이 자리에다가 h분의 a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점광원이 아니더라도 조도를 계산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휘도입니다. 휘도. 휘도는 이제 우리 눈으로 감지를 하는 그런 측광이 되겠는데요. 자, 그림에도 사람이 있죠. 저 닮았다는 말씀 하시는데 전혀 안 닮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점광원을 봤어요. 아니죠. 점광원으로부터 어디를 비추고 있는 면적을 본 겁니다. 점광원은 9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면적은 S'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원으로 나타내는 입체가 아닌 평면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빛의 양, 특정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니트는 1칸델라 퍼 제곱미터, 1스틸브는 1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조도에서의 그 럭스와 그 포트 그 간의 관계와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이제 니트로 바꾸면 이제 10의 4제곱이 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휘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B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표면적 S'분의 그러니까 겉보기 면적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이 표면적 이런 게 아니라 이 표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면적, 겉보기 면적분의 거기에서 봤을 때 각도, 그 각도에 따른 광도, 그것을 I 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휘도니까 니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니트 또는 스틸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도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도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구 표면적이 되는 것이고 휘도는 겉보기 면적이 되는 것이니까 9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파이 r 제곱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광속 발산도입니다. 광속 발산도. 우리 눈으로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2차 광속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물체에는 그 물체로부터 나오는 광속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니까 저기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특정 면의 단위 면적으로부터 발산되는 반사 및 투과에 의한 광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조도와 광속 발산도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도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뭐 어떤 형광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형광등이 있고 거기에 덮개가 있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이러한 광원이 있는데 여기에 덮개를 조금 더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덮개예요. 놀랍게도. 그럼 빛이 어떻게 돼요? 이 형광등에서 어떠한 빛이 F가 나오고 있을 텐데 그쵸? 그러면 이 빛이 이 면에 골고루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때 면적 A라고 했을 때 이 조도는 어떻게 되냐면 E는 A분의 F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면, 그러니까 덮개를 지나서 밑으로 투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뭐, 이 덮개가 반사라든지 투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밑으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R, 광속 발산도라고요. 그때 면적 S분의 여기서 나오는 F 제로 이게 광속 발산도라고요. 그러니까 조도는 여기 이 면을 보는 거고
광속 발산도는 그 면을 지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좀 이해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전표면적 S0라고 해서 광속 발산도는 R은 S0분의 F0로서 표현을 한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광속 발산도와 조도를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 조명기구의 효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같이 곱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완전 확산면인데요. 자, 완전 확산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느 방향에서 봐도 휘도가 같은 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완전 확산면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램버시안 면이라고 부릅니다. 램버시안 표면 또는 램버시안 면이라고 불러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휘도가 동일한 면을 말하게 됩니다. 태양이라든지 확산 글로브 등의 구형광원이라든지 평판광원, 형광 등의 원통광원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확산면과 유사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완전 확산면은 뭐냐면 이 어느 방향에서 휘도가 같은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완전 확산면인 경우, 완전 확산성의 광원인 경우는 다 가정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방향에서 봤을 때 휘도가 계속해서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면을 뭐라고 부른다? 완전 확산면 또는 램버시안 면이라고 부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형 광원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정사형 면적이라고 해서 여기로 이렇게 겉보기 면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9라고 할지라도 파이 r 제곱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9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으로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면적이랑 이 겉보기 면적이랑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옆에다가 그냥 바로 적어보죠. 교재 보시면 완전 확산면에서의 휘도와 광속 발산도의 관계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완전 확산면에서 광속 발산도 R이라고 하는 것은 S 분의 F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속 발산도는 뭐예요? 어쨌든 물체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4파이 R 제곱분의 4파이 I가 됩니다. 이 구광원인 경우에.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제곱분의 I가 되는 것이고, 이건 레드럭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휘도는 어떻게 되냐면 S분의 I예요. 휘도는 근데 뭐였어요? 겉보기 면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요 정사형 면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면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I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R제곱분의 I가 있고요. 여기도 R제곱분의 I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면은 파이분의 파이분의 R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단위가 니트가 되겠죠. 휘도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R, B 이렇게 쓰면 따라서 광속 발산도, 완전 확산면에서의 광속 발산도는 파이 곱하기 휘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되더라. 이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 확산면에서의 휘도와 광속 발산도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죠. 람베르트 코사인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람베르트 코사인 법칙.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완전 확산면은 램버시안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램버시안 면, 여기가 지금 완전 확산면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빛이 이렇게 오는 거랑 어떠한 빛이 이 방향으로 오는 거랑 어떠한 빛이 이 방향으로 오는 거랑 마지막으로 이 방향으로 오는 거랑 다르게 다른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빛을 반사하는 면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빛이 입사하는 방향이에요. 빛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은 왔던 빛이 그대로 나가니까 100%고요. 여기는 이렇게 왔는데 이거보단 조금 더 좁죠. 자, 이거보다 좁잖아요. 조금 나가서 87%. 여기서 빛이 오면은 이제 절반밖에 못 가는 거고, 여기서 빛이 오면 거의 못 나가는 겁니다. 반사해서.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달라지면 광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완전 확산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의 특정 방향으로 반사되는 광도 I의 궤적들은 이런 식으로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원을 그리게 되는데 그 크기는 각도에 따라 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사되는 건 187, 59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휘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휘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커질수록 단면적은 감소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광도 또한 같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감소한 만큼 광도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휘도는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휘도는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되는 법선 벡터에 가까울수록 반사되는 세기가 더 큰 거를 의미하게 되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람베르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람베르트 코사인 법칙.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타는 법선 조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 또는 I 세타는 IN의 사인 세타라는 거, 또는 휘도라고 하는 것은 S분의 I인데 이 세타분의 여기를 면적을 바꿔보면은 S 세타 SN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S 세타분의 I 세타라고 한다면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결국에 SN분의 IN만 남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 첫 번째 휘도와 동일하다는 거죠. B 세타는 결국에 첫 번째 휘도 BN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휘도가 항상 일정한 거,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광도는 반사되는 광도는 달라질지언정 휘도는 동일하다는 것이 람베르트 코사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걸로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칙이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그런 것 같죠? 아까 전에 이제 입사각 코사인 법칙, 조도의 입사각 코사인 법칙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의 관계입니다. 자, 보시면요. 어떠한 물체가 있어요. 근데 물체가 흡수하는 것이 있고요. 반사하는 것이 있고요. 투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투과, 흡수, 반사하냐면 입사 광속을 반사, 투과, 흡수한다는 거예요. 입사광의 광속을 F라고 했을 때 이게 반사가 되면 F 로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반사율 로우가 되는 것이고, 투과율은 F 타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투과율 타우 쓴 거고, 흡수율은 FA, 흡수하는 광속이 있을 거잖아요. 그 F 알파를 알파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뭐라고요? 전체 광속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것은 F 로우 더하기 F 알파 더하기 F 타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광속분에 반사하는 광속이 얼만큼 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거기에 그것을 반사율이라고 표현을 한다. 투과율은 이제 전체 광속을 대비해서 투과되는 광속이 얼만큼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투과율을 결정을 하고 흡수율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타우 더하기 로우 더하기 알파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100%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광속 발산도와 조도, 휘도와의 상관 관계인데요. 자, 어떠한 물체가 반사율과 투과율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그런 반투명 물체에 빛이 입사하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반사면과 투과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광속 발산도는 표면적분의 광속이 되는데, 이때 광속은 입사 광속이 아니라 반사 광속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반사 광속 발산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거기 전체 광속에다가 반사율을 곱해 준 것이 반사 광속이 되겠죠. 그렇죠? 전체 광속에 반사율을 곱하면 반사 광속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것은 S분의 F가 결국에 조도이기 때문에 로우 E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파이 B 로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B 로우라고 하는 거는 반사면의 휘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면의 광속 발산도는 반사면의 휘도에다가 파이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투명인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과면에다가 RT, R타우라고 하는 건 파이 B 타우와 같다라는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도랑도 이렇게 동일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글로브 효율이 있습니다. 글로브 효율을 이제 기구 효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기구에는 글로브를 부착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덮개를 씌우게 되는데 반사나 투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브에는 반사율과 투과율이 존재하니까. 이때 글로브 효율이란 구형 글로브, 즉 완전 확산성 광원에서 투과 계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 광속은 F 이타는
이타 곱하기 F이다 라고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브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광속분의 그때 광속 F0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F0라고 하는 것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1-로분의 타우 곱하기 100%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식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로분의 타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브의 효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반사율 집어넣고 투과율 집어넣은 다음에 글로브의 효율을 구해낸 다음에 그 글로브의 효율을 구해낸 다음에 기구 광속 F0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광속과 효율을 아니까 이 F0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브 효율을 고려한 광속 발산도 R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 곱하기 2입니다. 이때 이타는 글로브의 효율이에요. 그래서 R제곱분의 I 곱하기 이타가 되고 R제곱분의 I에다가 1-로분의 타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R제곱분의 I는 법선 조도였죠. 그렇죠? R제곱분의 I. 자, 그 다음에 전등 효율과 발광 효율입니다. 전등 효율과 발광 효율인데요. 자, 전등 효율 이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비 전력에 대한 전 발산 광속의 B로 N은 P분의, N이 아니죠. 이타는 P분의 F가 되더라. 여기서 P는 와트고요. F는 루멘이 됩니다. 그래서 루멘 퍼 와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 전등은요, 빛이 손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더 소비되는 게 많기 때문에 분모에 위치하고 광속이 위에 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발광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복사속 파이와 그리고 눈으로 느끼는 전광속의 B로 K는 파이분의 F.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시감도에서 봤습니다. 시감도의 공식과 동일하죠. 사람이 가장 밝다고 느끼는 최대 시감도에서의 발광 효율은 약 680 루멘 퍼 와트이다. 우리가 초반에 봤던 그 680 루멘 퍼 와트가 결국에 발광 효율이었구나. 그래서 보시면 전등 효율은 발광 효율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등 효율은 이렇게 구하고요. 발광 효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실기시험에서도 이 전등 효율과 발광 효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지금 확실히 공부하신다면은 나중에 실기시험에서도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개념 확인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좀 문제가 많은데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풀이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광속입니까? 광속은 빛의 총량이라고 했죠. X. 자, 단위 시간당 어느 방향의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발산 광속은 광속 발산도이다인데 어느 방향의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발산 광속은 광속 발산도가 아니라 광도가 되죠. 광도. 단위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의 양은 조도이다인데 조도 맞습니다. 조도 맞아요. 자, 휘도의 단위는 니트, 스틸브이다 맞습니다. 특정 면의 단위 면적으로부터 발산되는 반사 및 투과에 의한 광속은 광도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광도가 아니라 이거랑 바뀌었죠. 지금 광속 발산도가 돼야 돼요. 여섯 번째, 완전 확산면에서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휘도가 달라집니까? 이러면 완전 확산면이 아니죠. 즉 램버시안 표면이 아니잖아요. X가 됩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일해야 돼요. 자, 반사율과 투과율, 흡수율의 합은 1입니까? 1이죠. 1.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X, O, O, X, O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간판을 비추는 광원이 있다. 간판 면상의 P점의 조도를 100럭스로 하려면 광원의 광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직면 조도, 수평면 조도, 법선 조도 이런 언급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면상 P점의 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도를 말한다고요? 바로 수평면 조도라고요. 근데 수평면 조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원이 여기 있잖아요. 광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직하면. 직하면이면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세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동일하냐면, 자, 직하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 P점. P점은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P점은 여길 말하는 겁니다. 자, P점의 조도,
이거는 조도라고 하는 건 면상의 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면의 수직인 조도를 수평면 조도라고 합니다. 수평면 조도. 자, 그래서 이 조도가 뭐라고요? 2의 h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광원으로부터 면까지 가는 이 방향, 이것이 광도잖아요. 이 광도의 이 수직이 되는 요 면의 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2의 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의 n은 뭐예요? 법선 조도예요. 그러면 이 법선 조도와 수평면 조도가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문제 조건에 45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45도를 우리가 그대로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평면 조도 어떻게 구합니까? 이 h는 r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로 구하잖아요. 이 공식 외우면 간혹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여기 45도 적혀 있으니까 그냥 45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90도에서 45도 뺀 게 45도이니까 그렇게 계산하셔도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법선 조도와 수평면 조도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30도라고 적혀 있으면 세타 뭐라고 해야 돼요? 60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60도면요. 여기는 30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5도로 겹치는 것뿐이지 30도, 60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수평면 조도 EH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 이때 이 거리가 몇 미터라고 했냐면 2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에 분의 광도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I가 되겠고 코사인 45도가 되겠고요. 자, 이럴 때 조도를 몇으로 한대요? 100으로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I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은 값은 400 루트 2 칸델라가 나오게 되고요. 또는 이것을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게 되면은 그 값은 565.69 칸델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연습 삼아서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200칸델라인 점광원이 바닥으로부터 2m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이 P점에서의 조도는 결국에 이 직화면에서의 조도니까 각도가 세타가 0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P점에서의 조도 2P라고 하는 것은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0도죠. 그러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그냥 R제곱분의 I와 동일합니다. R은 2고요. 2의 제곱에 광도는 20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200이니까 50칸델라가 됩니다. 맞지? 맞죠? 맞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EQ입니다. EQ. EQ는 뭐냐면 점광원으로부터 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1m가 오게 되죠. 거기서의 조도가 바로 이 Q점의 조도인데 이게 결국에 수평면 조도잖아요. 수평면 조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보시면 세타도 잘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제곱분의 I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세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 세타를 보시면 1이고 2예요. 그러면은 여기 빗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빗변의 길이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돼요?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루트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R 제곱이 이제 R이니까 R은 거리잖아요. 그러면 루트 5의 제곱인데 여기 5의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분의 광도는 200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루트 5분의 2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요 35.78 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0 럭스와 여기는 50 칸델라가 아니죠. 여기 조도의 단위는 여러분 럭스입니다. 럭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H미터 높이에 있는 점광원에 의한 직사조도에서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가 같으려면 H와 D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같은 조건이니까 세타가 45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원의 높이와 떨어진 지점 D 간의 거리가 동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H는 D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전구를 우유색 구형 글로브에 넣었을 경우 유리의 반사율을 20%, 투과율을 70%라고 했을 때 글로브의 효율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글로브의 효율 이타라고 하는 것은 1-로우분의 타우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문제에서 퍼센테이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100%를 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산을 해보면 1- 반사율이 0.2고요. 투과율이 0.7이죠. 맞습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고 여기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은 글로브의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값은 87.5%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어떤 전구의 상반구 광속이 2000루멘, 하반구 광속은 3000루멘이다. 평균 구면 광도는 약 몇 칸델라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문제가 길어 보이지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구가 있는데 전체 광속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0루멘이 되는 거죠. F는 2000 더하기 3000이 되어서 여기가 5000루멘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광도잖아요. 구면 광도이기 때문에 I는 입체각분의 광도입니다. 근데 입체각이 뭐냐면 4파이분의 여기는 5000이에요.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 값은요. 397.89 칸델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반사율 40%의 완전 확산성 종이를 100럭스의 조도로 비추었을 때 종이의 광속 발산도는 이라고 해서 기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광속 발산도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반사율을 가진 반투명 물체를 지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로우 곱하기 E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도의 반사율을 곱해 주어야 돼요. 자, 그래서 0.4 곱하기 조도가 100이니까 이거는 40의 광속 발산도 루멘 퍼 제곱미터가 되잖아요. 이 루멘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레드럭스입니다. 그렇죠? 레드럭스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루멘 퍼 제곱센티미터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루멘 퍼 제곱미터를 루멘 퍼 제곱센티미터로 바꿔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곱해서 결국에 답은 0.004의 루멘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측광 기초 개념 확인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